Are you alright? You're sitting back? But of course, why don't we meet our Pink Windmill kids? Hi, my name's Katrina. And my name is Hugh. I'm Sarah. I'm Emma. And I'm Joe to you. Hello, my name is Spencer. And my name is Lorraine. I'm Anthony. I'm Debbie. And my name is Abby. 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었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 또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대한민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는가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서 4.19 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지다에 대한 부분과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4.19 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승만 정부 과연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을 하면서 또 6.25 전쟁이 펼쳐지게 되고요. 자, 이 이승만 정부의 정치 스타일 중에 하나는 바로 반공 정치였어요. 자, 그럼 반공이 뭐냐? 바로 공산당을 반대하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의 정치를 이승만이 추구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요, 장기적으로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 정치를 실시하며 자신의 어떤 이 정치와 어떤 세력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응징하곤 했었죠. 자, 이러한 독재 정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의 노력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정부가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헌법 개정의 두 가지 사건으로는 발췌 개헌이 있고요. 그 다음에 4.4.5입 개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개헌들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발췌 개헌이 도대체 뭐냐? 자, 이승만하고 자유당.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대통령을 또 하고 싶어. 그리고 자유당은 권력을 계속 갖고 싶어. 자, 근데 지금 선거 방식으로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도대체 지금 선거 방식이 무엇이길래? 자, 당시의 대통령 선출 방식은 바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제도 방식이었어요. 자, 근데 이승만하고 자유당이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식을 이제 하게 되면은 내가 또 대통령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자, 대통령 간선제가 아니라요, 직선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 제도를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단순하게 하나의 이제 소속만 있는 게 아니라 상원, 그리고 하원, 이렇게 양원제를 주장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누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였죠. 자, 이러한 이승만과 자유당의 어떤 하나의 생각 앞에 자유당 이외의 국회의원들이 태클을 겁니다. 자, 무슨 소리야?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양원제를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내각 책임제를 원한다. 대통령제는 절대 아니다. 독재를 위한 제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각 책임제가 뭐냐? 국회에서 가장 국회의원 수가 많은 제1, 첫 번째 당이 거기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요. 각종 강요들을 선출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보다 국무총리에게 큰 권력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거였죠. 자, 자유당 이외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승만과 자유당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제시한 직선제 있지? 이거를 살릴게. 그리고 너희가 주장한 이 내각 책임제 있지? 이것 또한 우리가 바꿔서 이걸 섞어서 개정하는 건 어때? 어때? 괜찮지? 자, 이러자 국회의원들, 야, 무슨 소리야? 야, 직선제가 문제라고. 야, 니네 독재하는 거 뻔히 보여.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승만과 자유당, 야, 니네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야, 내 학교 왜 막냐?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자,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는 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예,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했어요. 자, 그리고 거수로 헌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자, 대통령 간선제에서 이제 직선제 그리고 내각 책임제를 필자로 하는 이렇게 발췌개헌이 통과를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전쟁 중 7월에 바로 당선이 되는 거였죠. 자, 이제 4.4.5입 개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승만과 자유당. 야,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2번밖에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아, 나 진짜 더 하고 싶은데. 평생 하고 싶은데. 이 방법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이 연속해서 뽑히는 그런 제한을 없애버린다. 라고 그러한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자, 이에 자유당 이외 국회의원들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자, 헌법에 지켜라. 야, 초대 대통령이야. 연임 못하면 끝나는 거야. 내려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승만과 자유당. 야, 옛날 말씀에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긴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헌법 개정 표결에 붙입니다. 개정을 하려고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되냐? 자,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국회의원 203명이 투표해서 135명이 찬성하고 반대는 60명이었어요. 자, 과반수. 자, 과반수가 넘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135.333333333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0.333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개정은 부결. 결국 실패로 끝이 났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승만 자유당 굉장히 놀랍니다. 야, 오마이갓. 한 명도 아니고 0.333? 와, 이것 때문에 못해 개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틀 후에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발표를 내놓습니다. 135.033에서 0.333은 반올림에서는 내림수야.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는 13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통과입니다. 자, 이렇게 4.4.5입 4는 버리고 5는 올리는 반올림을 주장하면서 헌법 개정이 통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에 이승만 자유당은 굉장히 낄낄낄 좋아하면서요. 자, 대통령 집권 영구적으로 하는 것에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는 거였죠. 자, 우리는 언론 탄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승만이 독재 정치를 위해서 법을 2번씩이나 바꾸잖아요. 자, 이제는 언론 탄압입니다. 자, 이렇게 발췌 개헌의 통과로 이승만의 독재가 거의 확실해지게 되었었죠. 자, 그래서 경향신문 한 신문지는 이 발췌 개헌을 비판하는 글을 바로 올리게 됩니다. 여적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이죠. 자, 그러자 정부에서는 이 경향신문을 들이닥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야, 니네들 지금 무슨 글을 쓴 거야? 이러면서요. 자, 그러면서 경향신문을 폐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냐? 언론사가 정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였죠. 자, 결국 언론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신들의 어떤 생각의 글을 쓰지 못하는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경향신문 폐간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독재와 관련해서 이승만 정부의 몰락과 연관된 4.19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4.19 혁명의 배경이에요. 자, 이승만 소속 정당이었던 자유당. 자, 자유당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승만 박사 나이가 많으신데 또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연세가 아마 한 80대가 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은 야, 대통령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야, 부통령이 이어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자유당. 자,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이 부정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마침내 1960년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이 감독원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 표를 넣는 부정선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투표 용지를 딱 꺼냈어. 근데 투표한 사람들보다 이 개표 용지가 훨씬 더 많았어요. 자유당이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야, 이씨 큰일 났다. 야, 안 되겠다. 야, 투표율이 무슨 130%가 넘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태워진 종이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번째, 여기 있는 사진은요, 3, 4,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무조건 자유당이래. 자유당 가서 우리 한꺼번에 찍읍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방법이 굉장히 많았겠죠. 자,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선거는 끝이 나게 되고 대통령은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은 이기붕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이 당선되어서 마침내 자유당 세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정선거에 있어서요, 국민들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마산 앞바다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둥둥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는 상태로 죽어 있었던 거였죠. 자, 여기서 최루탄은 바로 뭐냐? 경찰, 군인들이 시위를 막기 위해서 이 시위대한테 발포하는 연기탄의 일종이에요. 자, 맨 처음에 이 김주열 학생이 사라져서 실종 신고를 했거든요. 자, 근데 알고 봤더니 마산 앞바다에 둥둥 떠 있게 되는 거였죠. 자, 이 학생이 사망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이때 당시 날이 또 춥고 바닷물은 또 차가워서 그대로 살아 있었다고,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는 상태로 말이죠. 자,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야, 우리 김주열이 어떡하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시위를 하게 되는 거였죠. 자, 이에 이승만 정부는요, 야, 세상이 소란스럽다. 다 쓸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 이 김주열 학생의 어떤 그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라. 이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이승만 정부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이었죠. 시위대가요. 자, 그래서 이 정부는 계엄령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는 거였죠. 자, 참고로 이 계엄령은요, 국가가 비상사태에 발생했을 때 헌법을 중지하고 군사권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시행하는 명령을 말이에요. 자, 얼마나 이 정부가 이 시위대를 막으려고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국민들은요, 굴복하지 않고 모두 나와서 이승만 정권의 퇴진에 대한 시위를 하게 되었고요. 자, 왼쪽에 보는 사진처럼 초등학생들도 나와서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결국 국민들의 혁명 시위에 이승만은 대통령을 그만두게 되고 해외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유당 정권도 무너지게 되면서요, 4.19 혁명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였죠. 자, 4.19 혁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 첫 번째로는요, 국민의 이 힘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드디어 이제 민중,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생긴 거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여러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마련이 되었고요. 자, 심지어 오늘날의 어떤 촛불 시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4.19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파트로는요,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9 혁명은 굉장히 좋은 혁명이에요. 독재를 물리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국민의 손으로 지킨 것에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혁명 그 이후 어떤 상황이었냐? 사회는 혼란 바로 그 자체였어요.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 이후에 등장한 이 장면 정부의 각각의 실시했던 정책들은요, 결국 실패에 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장면 정부가 무엇이냐? 자,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요. 자, 대통령제도는 곧 독재라는 생각이, 자, 이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깊이 생각이 박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60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침내 대통령제에서 앞에서 살펴봤던 내각 책임제로 정치 형태가 변경이 되는 거였죠. 앞에서 얘기했었죠. 국회의원이 많은 당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해서 정치를 책임지고 하는 제도가 바로 내각 책임제였죠. 자, 그래서요, 민주당 출신인 대통령 윤보선, 그리고 국무총리 장면이 선출되어서 정치를 이끌게 됩니다. 자, 그러나 4.19 혁명 직후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회는 혼란에 가까웠고요. 정치도 실시하는 것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불안정하게 진행이 되었었죠. 자, 그러던 중 1961년 5월 16일 이러한 혼란스러운 틈을 놓치지 않고요.
자, 박정희를 비롯한 육군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요,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군인들은요, 특히 해병대와 특수부대를 동원해서요, 주요 도시의 방송국을 점령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게 되었던 거였죠. 자, 이러한 5월 16일의 쿠데타를 우리는 5.16 군사정변이라 부르게 됩니다. 자, 5.16 군사정변은요, 이제 군사 정권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요, 자,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 기구의 대표는 당연히 박정희겠죠. 자,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장이었던 박정희에게 엄청난 권력이 집중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박정희 군정 때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1963년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었어요. 자, 이미 군인이었을 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군인들은 대통령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군인으로 군인을 퇴역하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후보 라이벌이었던 윤보선을 누르고 당선이 됩니다. 자, 박정희 정부 어떤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냐? 바로 조국을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 근대화 정책. 그리고 자,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적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북한과 싸울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국가 안보 이 두 가지 정책을 주요 목표로 설정을 했죠. 자, 아까 말했던 이 조국 근대화와 관련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하나의 테마를 정해놓고요.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이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경부 고속도로가 새롭게 뚫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요, 이러한 발전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생각을 하다 결국 손을 내민 곳은 어디? 바로 일본이었어요. 자,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 한일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이냐? 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거 있죠? 1910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35년 동안의 지배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 사죄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당신들 반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경제개발 추진에 필요한 돈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체결을 한 거죠. 자, 이때 당시에는 자,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비밀리에 체결을 하게 되는 거였죠. 자,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꿀이었겠죠. 자, 이러한 협정을 실시를 한 거죠. 자,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 대신 돈을 받은 정부에게 국민들의 분노는 정말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일협정 체결에 대한 반대 시위를 또 이렇게 국민들이 벌이게 되죠. 자, 그러나 정부는요, 그런 거 없어, 돌아가 라고 하면서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게 되면서 한일협정을 그대로 밀어붙이게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일본에게 우리가 뭔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러한 한일협정을 우리는 이미 체결했다 라고 하면서 배짱을 부리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추가적으로 자, 이렇게 또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돈이 필요했던 박정희 정부. 자, 미국과의 우호를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한국 군대를 파견합니다. 자, 베트남 전쟁은 자, 베트남 사이에 이제 자유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은 자유주의 세력의 베트남에게 전쟁 지원을 해줬고요. 때마침 한국도 이러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미국과의 우호는 무엇이냐? 바로 한국 군대를 좀 더 최신식 무기를 주겠다. 그리고 한국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파병을 결정했던 거였죠. 자, 그래서 그 결과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왔어요. 그리고 많은 무기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더욱더 근대화될 수 있었던,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자, 한편으로는 국군 장병들의 사망, 그리고 희생, 피해도 굉장히 증가했었고, 자, 오늘날까지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승만 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많은 내용들이 좀 여러 나왔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또 수행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또 어느 정도 영향하에 이렇게 길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영상은 자꾸자꾸 보시면서 복습을 해야 나중에 또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예,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등교를 하면서 그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안녕. I sit by myself, talking to the moon.